인생의 역사, 황현산, 이방인, 폭력에 대한 감수성, 스토너, 그리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안녕하세요. 네, 뭐든지 북클럽 정수연입니다. 이주영입니다. 김시우입니다. 호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신영철이다. 네. 영혼 있었어요. 우리 그냥 한 말 안. 23회를 하는 동안에 신영철 나오네요. 그러니까 신영철 나오네요. 언젠가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네요. 저는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네 명이 중간에 처음에 승희 씨가 있었지만 이렇게 다른 책들을 갖고 오는 게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다음 화에 미리 예고를 하면 가족이식으로의 클라라 태양을 할 건데 저는 가족이식으로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클라라 태양을 가져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쵸, 식으로 그쵸. 살짝씩 되게 비껴가 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저는 슬픔 용만 슬프면 제가 가져올 법했다 정도는 됩니다. 네. 아, 네. 네. 좋았어요. 네. 그래서 수현 씨가 갖고 와서 네. 매우 좋았다. 네, 네. 가져온 사람의 생각도 들어봅시다. 네. 제가 이 책을 가져온 건 제가 한창 이 슬픔이라는 건 뭘까? 왜 그러세요? 카르마 다음에 너무 재밌어. 주제였나요? 네, 제가 네. 이제 슬픔이라는 건 뭘까? 뭔가 이제 세상에 행복이 있고 슬픔이 있으면 행복은 약간 가짜 같고 슬픔이 진짜 같은 거예요. 왜냐면 약간 행복할 때 슬픈 거 뭔지 아세요? 네. 그렇죠. 네. 알죠. 그쵸.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행복한 상황이고 그냥 그 행복을 느끼면 되는데 저는 한편으로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나고 그 남겨질 그 저를 상상했을 때 그게 너무 슬퍼가지고 행복하면서 동시에 슬픈 거예요. 근데 제가 슬픔을 느끼면서 행복을 동시에 느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이 행복이라는 건 그냥 잠깐 내 앞에 이제 나타났다가 금방 사라지는 그런 존재고 슬픔만이 계속 그 밑에 남아있고 그 나와 항상 함께 하는 것 같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것도 뭐 블로그에서 본 것 같아요. 그냥 이 구절을 뭐 약간 인용을 해서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이거 언젠가 읽어야겠다 이렇게 또 해서 이것도 그러면 안 읽고 사놓은 네, 책이군요. 안 읽었어요. 사놓지도 않았고요. 사실. 근데 이제 북클럽에서 읽고 네.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책 제목이 네. 슬픔을 공부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만의 슬픔이 있는데 그 다른 사람의 슬픔을 알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냥 영원히 각자 슬픈 채로 그렇게 쓸쓸하게 슬프게 살아갈 것 같은데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공부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절이 정말 저한테 많이 좋게 와닿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 남의 슬픔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 관심을 항상 기울이고 네. 완전 공감합니다. 저도. 네. 그래서 정수현 씨가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들었을 때보다 저는 이제 뒤에서 그러니까 나중에 녹음된 걸 들었을 때 훨씬 더 많은 걸 깨닫기는 하거든요. 네. 지금 여기 앉을 때는 사실은 내가 무슨 말을 해야지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이제 듣고 보면 수현 씨가 참 생각이 깊고 생각이 올바른 데다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해요. 맞아요. 들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말을 끝까지 해내는 진짜예요. 사람 끝까지 같은. 해내는 사람이에요. 네, 네. 그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자세를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는 것이 약간 나이가 든 사람으로서 꼰대력을 얘기하는 부분이 아, 네. 있고요. 왜냐하면 유지하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아. 세상을 살면서 제가 조금 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유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잘 유지하셨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기분이 좋아요. 들으면. 오늘 얘기하신 것도 물론 네. 슬픔을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을 갖고 왔구나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저는 신영철이니까 들고 왔나? 이렇게 저도.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네요. 저는 그게 사실 아니에요. 이분 잘 몰라요. 아, 그럴 수 있죠. 거의 문학평론계에서는 거의 아, 아이돌급 네. 아니에요, 아이돌, 이분? 아이돌. 사실상. 네, 조용필이죠, 조용필. 네. 그렇지 않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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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냐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BTS는 아니잖아요. BTS가 아니면 조용필인가요? 아닌데. 아, 조용필은, 되게 아니다. 빠르게- 조용필은 황현사 선생님이 조용필인가? 그쵸, 그렇게 굳이 말하면 그렇겠네요. 굳이 말하면 이문세 정도 이문세 아닐까요? 정도. 네. 네, 맞습니다. 김동률로 가면 좀 아닌 것 같고 네, 이문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구나. 각자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할까요? 먼저 그러면? 얘기하나요? 아니면 책 소개를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나요? 책 소개요? 그래도 어떤 네, 책인지. 어떤 책이다. 어, 네. 사실은 제가 이분이 평론가인지 몰랐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게 그 리뷰? 평론이 맞아요. 엄청 많은데 네. 사실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진짜 슬픔에 대한 탐구인 줄 알았구나. 네, 저는 완전 아, 그런 철학서 에세이인 같은. 줄 네, 네, 그런 네, 건 네. 줄 알았고 네. 그래서 사실 중간에 무슨 내용이지 이게? 아. 이러면서 읽은 부분이 사실 꽤 많았어요. 네, 제가 네. 가져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만 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저는 이 분에 대해서 좀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알게 됐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저번 주에 그 김혜란 소설 그 평론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이렇게 언급하시면서 뭐 약간 이분이 좀 이러한 문장을 쓰신 게 너무 이분답다 뭐 이런 네, 말씀을 네, 네. 하셨는데 그렇구나 이분이 맞아요. 그런 분이구나 네. 막, 네, 그래서 드러나죠, 네, 문장에서. 네, 그런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사실 책을 많이 읽지 못해가지고 평소에 그래서 이 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는데 그런 분이었다. 몰라도 돼요. 예. 그런 분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제 결이랑 그렇게 사실 맞지는 않았는데 아. 근데 저번 주에 하신 말씀 지금 추천을 하는 거야, 많은 거야. 책 팔러 오신 거 맞아요? 뭐 마음에 드시면 사시고 근데 저번 주에 막 이런 문장을 쓰시는데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냐. 네. 근데 그런 말씀에는 완전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했어요. 네, 네, 참고로. 사랑. 맞아요. 사랑하지 않을 순 없죠. 네. 너무 저는- 좋은 문장이 많았어요. 네. 맞아요. 네. 좀 지나치게 많죠. 네. 꼽기가 어려웠어요. 아니, 지나치게 많아요. 그래, 좀 사실은- 좋은 게 과해요. 지나치게 많아요. 네. 네,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진짜 많은 부분이 좋았는데 조금 꼽아보자면 제가 찾으시는 동안 네. 조금만 더 이 책에 대해서 설명을 아, 하면 이게 네. 산문집인데 아마 뭐 그 잡지나 신문 같은 매체에 실었던 기고하셨던, 칼럼을 네, 맞아요. 엮은 것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문학가 지성사에서 시집이 뭐 400권째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발문 같은 것을 쓴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생각보다 길이가 이렇게 짧은 어떤 그 에세이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에세이의 주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 테마 같은 것이 소설이나 영화나 시에 대한 평론의 형식을 취한 것들이 한 60-70% 정도 되고 네. 나머지는 의외로 약간 좀 사회 현상에 대한 맞아요. 그 당대의 어떤 뉴스들에 대한 어떤 그 비평이나 혹은 에세이도 있어서 여러 가지가 이제 혼재돼 있는데 이게 2010년 정도부터 2016, 17년도까지 쓴 거라 이제 세월호나 당시 이제 그 박근혜 탄핵 국면
그런 이야기도 상당히 있어서 이게 이제 10년 전의 시점으로 이제 읽게 되면서 아 그때 그랬지 그때는 이런 마음인데 난 지금 이런 마음이지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 책을 추천하냐면 그냥 문학이나 영화나 온갖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 제가 이따가 너무 빨리 얘기한 것 같은데 꼬리에 제가 이 책에 소개된 모든 작품이 꼬리라고 들고 왔거든요. 이걸 읽고 있으면 이분이 책에 이 산문집에 소개한 모든 예술 작품을 읽고 싶고 듣고 싶고 보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는 뭐 미야모토 테루의 한상의 빛이라는 소설을 읽고 싶으신 분들, 뭐 이소라의 슬픔 속에 그댈 지어야만 해를 듣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읽으면 너무 재밌어 하면서 좋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찾으셨나요, 구절을? 네,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문학이 위로가 아니라 고문이라는 말도 옳은 말이지만 그럼에도 가끔은 문학이 위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고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의 말만이 진실하게 들리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독이 밀려왔다라는 표현을 흔히 사용하지만 고독은 어쩌다가 밀려오는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고독이 가끔 밀려오는 것이 아니고 고독하지 않다는 착각의 시간들이 가끔 밀려오는 것이다. 이런 부분이 네. 저 그거 토니 타키타니 부분이죠. 저도 너무 좋아해요. 네, 네, 하루키 네, 작품 네, 맞아요, 얘기하면서 맞아요. 이게 너무 또 하루키 또 나왔네요. 제가 막 펼쳐놓고 있었는데 아이고야. 또 얘기하려고. 네, 네. 너무 좋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던 바를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공감되고 좀 이렇게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그런 걸 느끼면서 그냥 무력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은 뭐 이렇게 실수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과정 그런 뭐 예를 들면은 또 찾아놓은 게 있는데요. 뭐 피 흘려 깨달아도 또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이 인간이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간접 경험, 뭐 문학을 읽거나 뭐 시를 읽거나 그런 간접 경험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어쨌든 직접 겪어봐야만 바뀌는 존재이고 그리고 그 직접 겪어보는 경험도 한 번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인간은 그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고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다. 뭐 이런 느낌의 구절이 있었는데 이런 것까지 담겨 있어서 더 좋았어요. 네. 맞아요. 어떤 작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네. 좀 인생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도 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붙여서 잠깐 얘기하면 그 토니 타키타니 얘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무라카미 하루키. 하셔야죠. 네. 네, 하셔야죠. 해야 되는데 노르웨이의 숲은 안 하실 건가요? 안 할 거예요. 토니 타키타니의 경우에는 네. 지금 제가 한번 언급했던 그 플랫폼 L에서 하는 전시회가 하루키를 말할 때 우리가 네. 말하는 이야기,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는 이야기. 아무튼 그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보실만한데 거기서 파는 것 중에 오리지널 굿즈가 하나 있어요. 노란색 토니 타키타니 티셔츠가 오리지널 굿즈인데 그 제가 그거 보면서 왜 토니 타키타니만 티셔츠가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왠지 뭐 다른 것도 티셔츠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토니 타키타니를 다시 찾아봤더니 이 토니 타키타니라는 책을 쓰게 된 하루키의 계기가 하와이에 갔는데 마우이 섬에서 그냥 티셔츠라는 하루키가 티셔츠 광이거든요. 그 티셔츠만 한 에세이집도 냈어요. 하루키 나의 티셔츠라는 책을 냈는데 정말 하루키니까 그런 거 하루키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자기가 모은 모든 티셔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마우이 섬에서 토니 타키타니라고 쓰여져 있는 티셔츠를 1달러에 샀대요. 낡은 티셔츠를. 샀는데 그 티셔츠를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드는 생각이 이게 약간 옛날에 주영 씨가 싫어했던 것처럼 그 이루타 치는 거 보고선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건데 네. 그걸 보자마자
토니 타키탄이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고 싶으셨대요. 아, 그리고 그 왠지 정도는 토니 타키탄이라는 사람, 괜찮아요. 네. 사람이 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처럼 아, 그건 좀 과하다. 과하죠? 네. 근데 그거에서 이제 티셔츠 얘기를 하나 하고 싶었고, 두 번째는 저는 사실은 토니 타키탄이라는 책도 너무 좋아하지만 영화도 너무 맞아, 좋아하거든요. 영화 너무 좋죠. 영화 너무 좋아요. 네. 그거 길지도 않니 꼭 보세요. 진짜. 내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명작이긴 한데 아, 맞아. 그 영화가 어쩌면 더 좋다는 느낌까지 영화가 들었어요. 어쩌면 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물론 미야자우리의 연기가 탁월하기도 했고 그 옷을 수집하는 여자의 그 비주얼을 굉장히 그레이 톤으로 쫙 그려놨기 때문에 그게 내가 책을 읽었을 때 느끼지 못하는 압도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내가 가지는 고독의 무게나 크기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느껴질 정도로 그게 그런 게 오는 게 있는데 토니 타키탄이는 내용 간단해요. 그냥 토니 타키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이제 사랑에 빠져가지고 여자랑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옷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옷을 엄청 사들여요. 그러다 이 사람은 사랑했구나 그러고선 아 얘 옷을 많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가지는 수많은 옷의 컬렉션에 맞는 여자를 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슈퍼가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예요, 그냥. 그런 얘기인데, 저도 사실은 많은 운동화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나의 운동화. 죽지 마세요. 나의 운동화. 네. 내가 가진 물건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강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물건이라는 것이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상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은 나의 고독이라는 것이 그 물건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끝까지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내가 계속해서 괜찮게 생각했던 것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이게 사실은 드라이브 마이 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여자가 죽고 예를 들면 도카이도 마찬가지예요. 도카이도 그 순간에 어떤 다 마찬가지 평행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나왔다. 고독이라는 거, 음. 슬픔이라는 것에 어떤 의미에서 좀 하루키라는 사람이 굉장히 깊게 천착하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아, 싶었다. 근데 진짜 도카이 드라이브 마이카 얘기하니까 다 그 비슷한 비슷한 그 느낌이죠. 막 냄새가 밀려와요. 냄새인지 고독은 밀려오는 것이 그거 아닌데. 고독은 밀려오는 것이 아닌데. 네, 시영 선생님한테 배워야 되는데. 아, 근데 맞아요. 저 지금 막 되게 좀 그쵸? 소름 돋았어요. 약간 소름 돋았죠. 네, 하루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근데 또 신기한 게 하루키가 그렇다고 해서 수많은 여자와 만난 사람도 아니고 그치. 무라카미 요코라는 여자하고 계속 잘 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맨날 마라톤 뛰고 맥주 먹고 두부 그러니까 먹고 그거밖에 안 해요. 엄청나게 절제된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런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긴 해요. 사람의 어떤 상상이나 어떤 소설 주머니 이런 것들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단편 소설은 삶을 가로지르는 미세한 파열의 선 하나를 발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시은님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저 당연히 좋았고요. 몇 가지 왜 좋았냐라고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저도 대단히 다독하는 사람이 아닌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작품들을 제가 읽어보지 못한 작품들이어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서 내가 이걸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게 된다면 내가 지금 맛보기로 이런 걸 보고 생각해 봤으니까 더 잘 음미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이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작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렇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네발 자전거. 시즌 어때 나왔던 네발 자전거.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좋아서 제가 보통 책을 읽으면 문학을 많이 읽고 이제 비문학을 잘 안 읽는데 그런 점에서 저한테 되게 그래 비문학도 엄청 좋은 책들이 많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너무 많죠. 일깨워준 책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책 꼬리로도 가져왔는데 이 책을 다 읽고 제 꼬리로 문학적 깊이와 슬픔의 상관관계라는 굉장히 장황하고 추상적인 또다시 추상적인 꼬리를 가져왔는데 뭐라고요? 문학적 깊이와 슬픔의 상관관계. 의식의 사고인지 그거보다 낫지 않나요, 이게? 저번보다. 죄송해요. 여기 조롱하지 말라고 이 산문집에 돼 있는데 저 조롱은 아니고 그냥. 네.
그냥 솔직한 감정이. 저 네. 지금 눈물 날라 그래. 아, 네. 저도 그 차인을 조롱하지 말라 이거 네. 듣고 반성했어요. 너무 조롱 많이 했다. 네. 저 조롱 많이 했죠. 네. 네. 흡사광대. 아, 네. 아무튼 어쨌든 네. 이 슬픔이라는 것을 저도 많이 생각하지만 이것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인간의 가장 기저에는 이게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결국에 파고 파서 그 밑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문학이라는 것이 꼬리 얘기를 하게 되네요. 자연스럽게. 근데 짧게만 저도 하면 어쩔 수 없이 꼬리 네.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파고 파다 보면 문학이라는 것이 인간의 깊은 내면을 이제 바라보고 마주하고 그걸 어떨 때 끄집어내고 헤집어 놓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어떤 예술적 장르라고 한다면 그것이 깊이감을 가질 때 슬픔이라는 것은 그냥 필수 불가결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필연적으로 이렇게 따라오고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게 아닐까?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건 문학적 깊이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왜 보통 그런 종류의 작품들이 깊이가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걸까? 그런 종류의 생각들이 약간 꼬리를 물고 제 안에 드러났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저의 의견을 얘기하면 네. 저는 그거 뭐 좋은 문학은 그렇다가 아니라 이제 뭐 문학적 깊이가 있는 작품은 어쩔 수 없이 뭐 근원에 대한 근원적 감정이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원적 어떤 삶의 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인간의 근원이라든지 여기는 슬픔이랑 다 있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여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유한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슬픔이 동반되는 존재들이다. 그 인간의 그 구성하고 있는 그 밑에 뭐 아까 수연님이 뭐 기쁨과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슬픔의 비중이 더 큰 걸까요? 본질적으로?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쨌든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저는 유한성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무한함도 되게 지옥이겠지만.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만 슬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체로 슬프기 때문이 아닌가. 인간은 본래 슬픈 짐승이고 우리는 모두 슬픔의 식민지가 아닌가. PD님 다른 생각이실까요? 슬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네. 이거 보면서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가 계속 생각이 나긴 했어요. 슬픔이, 기쁨이, 우울이 네. 뭐 되게 다양한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인간의 안에는 그리고 저는 그 감정이 어떤 종류의 정형적인 그 어떤 뭐 용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 어떤 것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게 당연히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또 신영철님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R.J. 콜링우드에 따르면 남이 아니라, 이게 다시 한번 제 마음을 때리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자신을 속이는 것이야말로 악의 진정한 근원이고, 좋은 예술은 공동체를 제 마음과 대변하게 함으로써 의식의 부패를 막는 약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이 아니라 자신과 대면하는 것인데, 근데 굳이 말하면 아까 주영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슬픔이라는 것이 가지는 어떤 그 강도라고 해야 될까? 뭔가 그러니까 때렸을 때 나오는 그 좀 더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약간 착각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나는 사실. 착각이요. 그러니까 슬픔이 더 큰 것이다라고. 그렇지만 뭐 인간이 유한하고 우리가 살면서 가지는 감정에서 제일 어떤 극적인 감정들이 슬픔에 모여 있는 게 사실은 맞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학이나 예술이 아까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이 하는 것은 슬픔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어도 내 감정을 대면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긴 해요. 그래서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든 간에 그것이 제가 밑줄 친 문장 중에 하나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 173쪽인데요.
로버트 펜 위런이라는 그 비평가이자 작가가 우리는 왜 소설을 읽는가라는 글에서 이런 대답을 했다. 소설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만을 주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소설이 맞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줄 수도 있을 맞아요. 거라는 사실이다. 맞아요. 저희가 문학을 읽는 이유이고 저는 이제 제가 쓰는 이유이기도 해요. 제가 무엇을 쓰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결국 제가 얻는 건 내가 원하는지조차 몰랐던 것들을 쓰면서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소설을 읽는가, 왜 소설을 쓰는가, 혹은 왜 글을 읽는가 쓰는가에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정적. 네. 하여튼 뭐 무조건 너무 좋은 게 전문적인 많았어요. 거, 네, 너무 좋은 게 많았고 너무 좋은 게 많았죠. 그냥 저는 진짜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너는 뭐가 제일 좋았니라고 하면 저는 되게 아이러니하게 제일 첫 번째 글이요. 당신의 지겨운 슬픔, 킬링디어가 비극인 이유. 저는 이게 킬링디어 보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볼 생각도 없지만 이게 저한테는 진짜 영양밥 먹는 느낌. 옛날에 한번 이런 비유했던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었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살짝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약간 느끼하다고 말했는데 좀 그 이분 정말 아름다움을 찬양하시는 분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무슨 말인지 그리고 사랑을 정말 찬양하시는 뭐 저도 사랑 좋아하는데 그 사람 좋아하는데. 네, 방금 그 말투가. 진짜 크림이 유분이 많은 네. 그래서 근데 또 하나의 제가 이분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사실은 문학평론가 글을 많이 읽진 않았고 신영철님의 이론서 몰라게티카를 몰라게티카. 처음으로 제가 이제 문학 비평서 뭐 가벼운 그렇게 읽었는데 그걸 읽고서 아 이게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하면서 다른 비평가들의 평론가들의 산문집을 찾아 읽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그 깊이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범인들도 읽을 수 있는 평론이다. 그렇게까지 무슨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되게 즐겁게 이 평론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대중적 글쓰기를 하는 분이다라는 점에서도 저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싶은 그렇네요. 네, 작가이긴 합니다. 아, 저희 굉장히 요즘 들어서 책들이 다 잘 팔리나요? 좀 타율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 책이 타율이 아, 당연히 좋죠. 안 좋았을 때가 있으니까 결국은 평균으로 수렴하는 거예요. 그럼요. 슬픔이 있으면 기쁨이 있고 그런 맞아요. 거죠. 네. 앞에 우리가 슬픔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당신 쓴짠 여러 가지 맛이 있죠. 네. 꼬리로 가볼까요? 수연님, 폭력에 대한 네. 감수성. 네, 94페이지라고 써놨네요. 이거 가이드라인을 94페이지 바로 볼까요? 적어주시네요. 네. 아니 이게 제가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려고 써놓는 건데 그대로 아. 이제 복붙해 버렸네요. 네. 그 폭력에 대한 감수성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폭력이라는 게 뭘까? 그 어떤 사람 또는 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얻는 모든 태도.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폭력성?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있는 폭력성에 대해서 좀 되게 민감하게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니? 이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조금, 제가 그래도 전자에 가깝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이제 비건?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한창 뭐 이렇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창 뭐 이렇게 SNS나 이런 데에 그 관련해서 이제 자기 의견이나 글 같은 걸 올릴 때에 저는 그 친구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친구가 하는 모든 말을 다 이제 막 저도 막 같이 하고 싶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서도 제가 그 친구만큼 그 아픔을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는 정말 그 동물을 이렇게 잔인하게 사육하고 이렇게 도살하고 도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고 이런 친구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그만큼 같이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고 그 폭력성에 대해서 같이 막 저항할 마음이 든다거나 그거를 그 친구만큼 실천할 그런 마음이 든다거나 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이런 것에 좀 둔한 사람이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북클럽 분들의 이런 감수성이 있으시다면 뭐 어떠신지 뭔가 되게 민감하신 편인지 아니면은 뭐 그게 어떤 게 저는 좋고 나쁘고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냥 궁금해서 네. 장르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근데 모든 면에서 약간 PC하다 하잖아요. PC하게 사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 것 어려운 같고 일이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둔하다고 해서 예를 들면 오늘 텀블러 안 갖고 가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마셨다고 해서 막 스스로를 막 단죄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계속 그렇게 좀 고민하고 타협하다가 또 괴로워하면 다시 반성하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네.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각자 이거를 되게 섬세하게 느끼는 장르는 있죠. 근데 그 장르는 당연히 제 저라는 사람과 가장 맞닿아 있는 정체성이나 이슈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거는 제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니까. 네. 예를 들면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성이니까 젠더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거는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게 빨리 이해가 되고 이렇게 민감하게 이렇게 흡수가 되는 부분인 거고 뭐 제가 둔한 부분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정의, 어떤 사람 사건의 진실에 최대한 섬세해지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데서 만족을 하는 태도, 이거에 폭력에 대한 이 사람의 정의는 진짜 동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될 때야말로 폭력적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정확히 이 부분에서 그 뒤에 이어서 더 섬세해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기를 택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잠재적 현실적 폭력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챕터를 쭉 읽고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제가 직접 받았다라고 느꼈던 어떤 폭력의 순간들 뭐 대단히 드라마틱한 건 아니어도 어떤 순간들은 상대가 나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데서 폭력이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걸 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나조차도 어떤 거를 배려하기로 마음 먹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내가 겪었던 것처럼 나의 그렇게 배려하려던 것이 반대로 또 역설적으로 또 폭력이 돼서 그 사람을 괴롭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난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빠질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폭력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세가 아닐까요? 그런가요?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기를 택하는 순간 타인에 대한 잠재적 현실적 폭력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를 들면 누군가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좀 너무 과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들지만 어떤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저 너무 넘어가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렇게 폭력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에 대해서 모든 걸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데서 적어도 우리는 폭력적이지 않음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아주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됩니다. 고민이 많으신 얼굴입니다, 오피디님. 이거 되게 네. 복잡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 제 자신으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마지막 말에 이어서 얘기하자면 저는 그 말 되게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당신이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들처럼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감성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민감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섬세하게 폭력을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폭력의 개념을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굉장히 그걸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냥 둔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둔감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폭력의 정의에서는 폭력을 받아들이는 정의에서는 좀 멀어진 거니까 민감하다라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그럼 내가 민감한 상황을 밀고 폭력을 느낀다면 이것을 과연 실제적으로 보편적인 공감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행동을 통해서 이 폭력을 없애려고 노력하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부끄러움이라는 기본적인 관점을 갖고 있기는 해요. 내가 부끄러운가 부끄럽지 않은가 그걸 생각하는 건데 거기까지 간다 손 치더라도 거기서 내가 행동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회피를 하느냐 여기는 또 어떤 식의 폭력이 존재하냐면 내 자신에 대한 폭력일 수 있거든요. 내가 이것을 행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입는 데미지는 어떡하지 그럼? 그럼 내가 입는 나도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건데 결국은 그렇다고 회피했는데 그러면 그 회피가 내 자신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상에서 행해지는 어떤 모든 식의 부당한 일과 내가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저항하려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불행히도 뭐 모든 걸 다 그렇게 한다고 장담하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개인으로서는 부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부패를 좀 않는 막는 것 같아요. 네. 네, 하지 않는다고 하긴 좀 그렇고. 맞아요. 좀 막는 부분이 있죠. 네. 와, 되게 깊은 얘기를 막 하고 있네, 우리가 오늘. 엄청 깊은 얘기네. 네. 어색하지만 좀 해볼까요? 호피디님 단편소설 뭐든지 북클럽의 이방인 황현산 스토너.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그냥 이방인이 아니에요. 뭐든지 뭐든지 북클럽의 뭐든지 이방인. 북클럽의 이방인. 어. 맞아요. 뭐든지 북클럽의 이방인, 뭐든지 북클럽의 스토너. 와, 어떤 거라. 아니 이 여기서 스토너와 이방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네.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네. 되게 반가웠고 그리고 그걸 읽으면서 아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헛소리를 떠들진 않았구나. 맞아.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같지는 다르지는 않은데 않아.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아, 그래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구분하고 막 이런 거는 이제 평론가시니까 그럼. 잘 하시겠지. 네. 우리는 프로페셔널이 아니잖아요, 네, 평론에서. 그럼요. 대충 얘기한 거 치고는 맞아. 대충 얘기한 거 치고 진짜 저도 느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스토너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방송할 때. 신영철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했다. 이 책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너무 할 말이 많아서 미처 말을 시작할 수조차 오, 없다. 맞아.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뿌듯했다고나 할까? 와, 이 대평론가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이방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당히 열띠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죠. 메르소에 대한 얘기들. 근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있구나. 저희 버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저의 이방인에 대한 저의 네. 이야기들. 네. 그리고 저희 이 얘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쉬운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 꼬리표를 가져왔고요. 뭐 제가 황현산. 느꼈던 황현산 선생님 얘기는 또 안 하기 어려운데 여기서 제일 그 유명한 책은 역시 밤이 선생이다라는 산문집이기 때문에 그 밤이 선생이다 역시 제가 자꾸 이 얘기를 또 쓰는데 제가 좋다고 하든 좋다고 하지 않든 걸작입니다. 명작입니다. 네. 그러니까 밤이 선생이다는 그냥 읽으셔야 되는 책이고요. 황현산 선생님은 이제 선배 문학평론가이시자 뭐 이제 불문과 교수시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어딘가 문학 불문과. 교수신데 네. 저는 황현산 선생님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트위터에서 알게 되긴 했어요.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기 전에 트위터가 사실은 지금은 X로 돼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사는 바람에 약간 변질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 트위터 아직 하는 분들 X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쵸, X라고 네, 말하지 트위터라고 않습니다. 말합니다. 네. 트위터라고 얘기했을 때 그 트윗이라는 게 새들이 짹짹대는 제잘거리, 소리, 네. 제잘거리는 소리잖아요. 네. 그리고 트위터의 제일 큰 특징은 그때 SNS의 제일 큰 특징은 140자 한 맞아. 개였거든요. 맞아. 아,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 돈 내면 더 길게 쓸 수 있어요. 돈을 내면. 140자에서 아마 280로 늘었을 거고 네.
기본형은 충격. 돈 내면 길게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뭔가 그 말하는 거를 뭐 일본의 하이쿠도 그렇지만 뭐 시라는 것도 사실 그렇죠. 내가 제한된 것에서 얼마나 최대한 정제된 언어를 쓰는가가 시의 기본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수정이 안 돼요. 맞아요. 삭제만 돼요. 네, 인스타 게시물은 저희가 수정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는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황현선 선생님이 트위터를 하신 게 2014년부터 2018년까지예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셨는데 그것을 묶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데 그 책의 제목은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 너무 황현산 선생님 너무 다운. 황현선 선생님 다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영철 평론가에서 느끼는 너무나 그런 좋은 점들이 있지만 또 황현산 선생님이 가지는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인간 본연에서 오는 동질감 같은 거 네.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얘기를 굉장히 그러니까 유려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정감 있게 맞아요. 예, 정감 좀 있게 맞아요. 정감 있고 내가 가지는 감정의 깊이를 좀 더 확장해주는 확실히 보편적인 감정을 확장해주는 그런 능력이 너무나 있으신 분인데 그리고 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방금 황현산 선생님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나라고 싶었던 건 저는 뭐 문학을 포함해서 모든 종류의 예술이 약간 대중과 가까워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정말 즐기는 사람들 어떤 그런 옛날의 예술의 어떤 형태를 생각해보면 그런 엘리트들이나 귀족들이 즐기던 어떤 그런 형태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그런 예술들이 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게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평론 같은 것들은 맞아요. 읽을 때 사실 가까워지죠. 그냥 아는 사람들, 소위 어떤 이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향유하기에 되게 그러니까 좋게 나오기 쉬운 종류의 어떤 장르라고 해야 될까요? 글? 근데 이 글을 읽으면서 어쨌든 평론가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던 많은 평론들을 포함해서 이 글들을 읽는데 이게 그냥 대중의 한 명인 나도 굉장히 쉽게 접하고 읽고 이해하고 감동받고 할 수 있는 글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되게 감사하기도 하고 좋은 그런 지점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황현 선생님의 어떤 트위터에 쓰셨던 글들도 그런 맥락이잖아요. 그래서 있어요. 이게 그런 것들이 예술을 좀 대중에게 가져다주고 더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새삼 옛날 트위터가 그립네요. 그리워요. 네, 진짜 트위터 덕분에 황윤 선생님께서 우리 옆집에 사는 느낌을 받았었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따위가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것. 사랑 안에서 굶어 죽겠다. 아름답게. 그게 내 꿈이었다. 질문으로 갈까요? 제가 또 갑자기 또 분위기가 처지는데 바로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기분 전환 방법. 시은님의 질문이네요. 추상적이지 않죠? 당신만의 기분 전환 방법은? 상당히 네, 직관적이죠? 네, 상당히 대중적입니다. 네, 중간이 없어 진짜. 상당히 대중적이다. 네. 네, 가장 좋아하는 기분 음식은 이런 전환 느낌인데요. 방법은? 네, 기분 전환 방법은 이건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일을 했을 때 당신이 기분이 되게 좋아지나요? 뭐 이런 것도 되는 건가요? 네. 저는 잡니다. 저도요. 누워 있으면 기분 좋아지던데. 네. 자는 거에 필요한 시간이라는 건 최소한 10시간은 돼야 되는 거죠? 10시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뭐 일요일 오후에 4시간 낮잠도 괜찮지 않나요? 아, 좋죠. 네. 낮잠이라면. 동의합니다. 참 좋죠. 네. 저는 주로 먹는 편인데. 먹는 것도 맞아요. 먹는 게 제일 떡볶이 빠르죠. 먹기도 네. 해요. 도파민을 끌어올리는 데서는. 근데 잠이랑 먹는 거 중에 뭘 선택하느냐 좀 고민되네요. 어... 먹고 자면 제일 행복하긴 한데. 그쵸? 혈당 스파이크 이제 와서 바로 자면. 네. 진짜 그 혈당 스파이크 와서 속절없이 그냥 잠에 너무 빠져드는. 좋잖아요. 근데 답이 나왔네. 저의 기분 전환 방식은. 본능에 먹고 충실한. 자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욕구로 따지면 수면력이 훨씬 큰 것 같은데 네. 제 기분 전환에는 확실히 저는 음식을 먹는 게
어떤 방법을 맞아요. 저요? 네. 그때그때 다른데요. 다른다고요? 네, 주로 저는 맵고 짜고 이런 걸 좋아해서 네. 마라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하죠. 완전 나랑 다른 점이네. 마라 짜파게티 드셔보셨어요? 와, 아니요. 그거 이제 단종돼서 안 나오는데 진짜 천상. 전 듣기만 해도 싫어요. 저도 마라는 안 마라 안 좋아해가지고 좋아해요. 저는 맵고 짠 거 좋아하지만 마라 느낌을 안 좋아해서. 아, 짠 건 안 진짜요? 좋아하는 네. 거 같지. 전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럼 맵고 짠 건 진짜 좋아해서 맵고 짠 걸 먹는 거, 자는 거. 수연님은? 저도 자고 그런 건데 이제 사실은 기분 전환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분 전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을 때 뭘 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지금은 뭐 많이 안 하는데 옛날에는 블로그 앱을 켜요. 그리고 거기다 욕을 계속 적어요. 계속. 오, 그 일기장 있으면 안 되고 블로그 앱에 써야 돼요? 네. 그거 왜요? 잘못했다가 어차피 등록하면 어떻게 해요? 왜냐면은 제가 언제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는데 제가 항상 종이랑 펜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이제 핸드폰 일기장. 네, 이러고 이제 아. 핸드폰 아, 켜서 블로그에 쓴다. 막 하면은 근데 실제로 도움이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약간 대나무 숲 같은 거네요. 근데 사실 그냥 욕만 적는 건 아니죠. 이게 왜 욕이 나왔는가? 이 일에 대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요. 그 일의 기승전결을. 기분 나쁜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막 욕도 쓰는데 약간 반성도 해요. 제가 뭐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아까 그 손뭉치. 그런 손뭉치를 그쵸. 꺼내놓는 작업이네요. 그렇죠. 네네네. 근데 저는 손일기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저는 잘 쓰진 않는데 아. 그 마음이 손뭉치 되면 손일기 쓰는데 저도 한 7페이지, 8페이지 쓰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기분이 좋아진다기보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네. 알게 돼서 맞아요. 그냥 개운해지고 네. 정리가 되고 그리고 결국 감사일기로 끝나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되더라고. 그리고 사실 제 건강한 기분 전환 방식은 밖에 나가서 30분만 뛰고 나면은 도파민 생겨요. 저는 네. 뛰는 건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자연 속을 걸으면 네. 정말 그렇죠. 자연 좋아하시는, 진상만 좋아하시는. 진짜 네. 그냥 제가 없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벌레가 너무 많은데. 좋긴 하겠다. 그런가요? 근데 저는 자연까지는 전 괜찮고. 콘크리트를 걷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중간 정도. 여기 어디예요? 여의도 공원? 그러니까 도심공. 여의도공원 생각 되게 싫어하는데. 네. 네. 그리고 맥주 마시면 되게 기분 좋아진대. 근데 술은 제약이 많아서. 네. 그렇네요. 그렇게 제가 뭐 초반기에 얘기했던 것 같지만 저는 이런 걸 약간 행복 버튼이라고 부르는 편인데 내가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얼마나 성공했는가를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누르면 괜찮아지는 거. 뭐 예를 들면 저에게는 파파존스의 슈퍼파파스 맞아요. 패밀리 사이즈를 한 판을 내가 오늘 다 먹을 수 있어라는 상황이 펼쳐지면 그때부터 행복해지는 거죠. 사기 전까지 행복해지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다 먹고 나면 또 더 행복해지는 거고. 뭐 그런 식의 행복 버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약간 독특하다고 한다면 저는 뜯지 않은 물건을 바라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미개봉 물건. 그러니까 뜯나요 결국? 안 뜯어요. 안 뜯어도 네, 행복이 유지되나요? 안 뜯어도 행복해요. 그거를 이렇게 모아두세요? 그러니까 쫙 이렇게. 쫙 있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요? 이제 뭐 몇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물건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물건이 손때가 안 묻은 걸 진짜 좋아해요. 공장에서 나온 그대로. 그럼 책에도 밑줄 안 그으세요? 밑줄 안 그어요. 저는 꺾어 읽지도 않고 밑줄을 긋지도 않고 접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개봉하지 않아도 좋으신 거예요? 않았을 때 더 좋으신 거예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개봉하지 않아도 좋은 건 아니고 개봉하지 않았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구나. 와. 저는 메모하거나 밑줄 긋지 않은 책은 책이 아닙니다, 저에게. 네. 네, 질문 끝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각자 슬플 때 어떤 방식의 위로가 도움이 되나요? 와. 이것도 어려운 오늘 정수연 작정했는데? 근데 저는 이거는 어렵진 않고요. 저는 위로가 저랑 결이 많은 친구들이 제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면 저는 그냥 바로 풀리던데. 그렇죠. 네, 저는 그 위로가 제일 즉효인 것 같습니다. 혼자 그리고 혼자 일기 쓰면 위로됩니다.
아, 네, 내가 나를 이해해 줄 때. 혼자서도 스스로 위로. 내가 나를 와. 이해해 줄 때, 대박. 위로해 줄 때, 플러스 친구들이 저를 위로. 저는 너무 완전 좋아요. 사람인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 저는 인간에게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혈육은 저랑 아니고요. 대척점인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어요. 슬픈데? 그럼 네, 뭐. 어떻게 슬픔이. 스스로 생각해서 납득해서 극복하기 전까지는 해결 안 돼요. 그래요? 아. 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세세한 그러면 부분 되게 혼자 달라요. 슬픔을 말리시나요? 네, 슬픔을 말리는 편이고 네. 저는 여기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갑자기 다가오는 예를 들면 혈육의 죽음 이런 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아니면 저는 슬픔을 안 겪는 쪽을 택해요. 근데 어떻게 안 겪어요? 가능하면 안 겪으려고 노력해요. 에? 근데 이거는 약간 미리 방어를 하시는 거죠? 그쵸. 저는 방어 사실은 기제죠. 방어는 잘 안 되고 억압을 하는. 저는 방어와 회피 기제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근데 최대한 방어가 노력해요. 방패가 튼튼한가? 그 사람과도 결이 맞지만 상대방이 너무 나에게 이렇게 감정을 이입하거나 전이되는 사람은 안 만나는 편이에요. 저는. 그러면 그 사람의 슬픔도 내가 짊어져야 되잖아요. 너무 이게 인간미 없이 들려질 수 있는데 아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어떤 선배도 감정이입이 자기가 엄청나게 잘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확실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꾸 본인이 무너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져서. 무너지니까. 네. 네. 근데 그것은 뭐 회피라기보다는 나를 지키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피 흘릴 필요가 없는 배움은 이 배움 덕분에 내가 달라졌다고 믿게 할 뿐 나를 실제로 바꾸지 못한다. 안타깝게도 아무리 읽고 써도 피는 흐르지 않는다. 어떤 방식의 위로가 도움이 되나요? 같이 껴안고 울어주는 거. 근데 저는 눈물을 공부하는 눈물. 저도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봐서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저 좀 비슷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해주는 말은 저한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 어떤 슬픔이 저한테 닥쳤을 때 저는 뭐 울면 도움되죠, 확실히. 그리고 전 진짜 몇 달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울어야 되는 사람인데 약간 일상 속에서 자잘한 슬픔들은 저는 그렇게 그냥 잘 느끼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임계점을 넘어서는 슬픔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냥 어떤 차단기가 내려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게 필드가 내려가는 거구나. 네, 저한테 큰 상처를 주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것도 방어일까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건 억압은 아닌 것 아닌데 같고 방어인 것 같아요. 그것을 그냥 슬픔에 느끼는 감도가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시우 씨는 사실. 네. 자꾸 운다는 건데. 근데 호피디님이랑 시우님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감도가 비슷해요. 높아요. 예, 우리가 또 저는 떡볶이에 의외로 떡을 감도가 먹지 낮아요. 않으니까. 그쵸. 그쵸. 네, 감도가 높네. 떡볶이에 대한. 네. 떡에 대한 감도. 네, 감도가 높네. 그러신 그래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저는 사진의 비유에 얘기하자면 저는 사실 감도를 처음 배운 게 사진에서 배우긴 했거든요. 사진에 옛날에는 아사라고 했어요. IASA라고 했고 요새는 ISO라고 하는데 사진을 감도 50, 25, 100, 400, 800, 1600 지금 좋은 카메라들은 감도가 51만 2천 뭐 140, 51만 2천을 곱하기 2라면은 뭐 104만 얼마가 되겠죠. 와, 그런 식으로 진짜 감도는 엄청 2배로 높구나. 뛰거든요. 근데 그 감도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거를 사진이 뭉개지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감도가 높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왜냐하면 감도가 낮을수록 사진은 쨍해요. 내 자신을 잃지 않아요. 근데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진은 뭉개져요. 노이즈 리덕션이라는 것도 결국 감도를 처리하는 거거든요. 감도가 높으면 노이즈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사진을 통해서 꼭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고 배울 수 없는 점이 있지만 저는 카메라도 좋아하고 사진을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 감도가 높아지면서 사진이 뭉개지는 걸 보면서 내가 뭉개지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처음 알았어요. 근데 그거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감도가 높은 게 되게 쨍한 사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군요. 아니면 감도가 높을수록 사진이 뭉개져요. 빛을 이렇게 흡수하는. 빛을 많이 들여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야말로 어두운 되게 사진을 찍으려면 문학적이다. 감도 1600 필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아사 400 필름을 옛날에 많이 썼는데 1600을 쓰면 너무 뭉개져서 안 나타나요, 형체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거에 비유를 하는 생각을 많이 옛날부터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만큼 감도가 높은 사람들은 내가 뭉개져요.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내 감도를 낮추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나를 위로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 감도가 좀 둔감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네. 그리고 특정 부분에만 감도가 높고 특정한 데는 무감한 사람이 더 많고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반화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저는 그랬을 때 눈을 감고 내가 산 물건을 생각합니다. 이게 물건들을 생각합니다. 수연님은요? 저도 근데 사실은 막 누가 이렇게 저한테 와서 위로를 그 어떤 말로써 위로를 막 해주는 게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위로는 있었어요. 그 힘들 때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가 좀 중요해요. 그 친구가 그냥 뭔가 이렇게 호들갑스럽지 않고 되게 오히려 되게 조금 얘는 좀 사페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덤덤한 친구. 예. 그런 친구가 제가 너무 힘들다고 말하니까 그럼 볼래? 해가지고 술집에서 만나서 그냥 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때 엄청 위로됐던 기억이 있어요. 네. 왜 위로받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힘들 때 너무 막 이렇게 뭘 해주려고 하고 뭘 이렇게 말해주려고 하고 막 감정을 공감해주려고 하고 이런 게 조금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는 약간 이건 제가 꼬인 걸 수도 있는데 약간 그러면 제가 너무 처량해지면서 좀 싫어져요. 그 상황이. 그러면 그거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별거 아니야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그럴 수 있지까지가 저한테는 네. 너무 깊이 들어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저희 조카가 어릴 때 아주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인데 마트에 갔어요. 엄마랑 언니랑 그 언니 딸이랑 저랑. 근데 그 언니 딸이 한 7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6살, 7살. 근데 마트에서 딸기 우유를 엄마랑 언니가 사줬는데 흘린 거예요. 확 쏟았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 막 덕망이 되고 막 엄마랑 언니가 혼냈어요. 그 조카를. 그래서 이제 걔가 막 울면서 언니랑 엄마는 앞서가고 제가 걔 손을 잡고서 위로해주면서 갔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위로를 해야 얘가 울음을 그칠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걔가 제일 잘 받아들였는데 이모도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 이모도 너처럼 쏟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막 혼났어. 막 그 부분에서 걔가 딱 이렇게 울음을 그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너랑 비슷한 아픔이 있어 혹은 잘못을 했어. 약간 그럴 때 위로를 받는 걸까라는 생각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눈높이에 대한 부분도 있겠죠 아마. 네. 좀 다른 얘기지만 예전에 이해의 선물이라는 그런 책 단편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거든요. 아이들이 금붕어를 사러 가서 단추를 돈을 냈는데 그 아저씨가 돈이 좀 남는데 그러면서 돈으로 거슬러 줬어요. 동화 같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닌데요. 네. 근데 이게 자기의 그런 아픔을 저를 위로해주려고 선뜻 뭐 밝혀줬다는 게 고마울 것 같아요. 고마울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내 슬픔을 네가 축소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아니야? 이 위로는 도움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세탁기를 돌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탁기를 돌리고 꺼내지 못하고 세탁물을 잤어요. 그럼 다음날 아침 자괴감에 빠지는 거야. 내가 또 이걸 안 꺼내가지고 다시 빨래해야 되네라고 이제 친구한테 나 세탁기 또 돌려야 되고 하면은 친구가 나는 세탁기 5번까지 돌린 적 있어. 그 위로가 진짜 되던데. 이건 별론가요? 위로 되긴 할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그럼 이래요. 나는 세탁이 하도 안 돼서 양말이 없어서 양말을 몇 번을 샀어. 위로 안 되나? 내가 부러운 거는 저런 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있다는 게 부러워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 네. 생각난 네. 트윗이 하나 있는데 네. 이 얘기를 다 듣다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네. 이거 하나 읽어드리면 안 되나요? 얘기하세요. 네, 당연히 되죠. 제가 해주세요. 이걸 읽고 음. 좀 어릴 때 읽었거든요. 근데 이걸 읽고 약간 눈물을 조금 흘렸는데 뭐길 아니야, 들어보자. 아니, 일단 좀 들어보자. 감동이에요. 네. 보세요. 귀를 막았어. 벌써 왜 웃기지? 오늘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집에 오자마자 내 무릎에 누워 울음바다가 된 둘째. 한참 달래주고 쓰담쓰담 해주다가 떡볶이 해줄까 하고 물으니 눈에 닭똥 같은 눈물을 달고 그럼 좋지 한다. 조금 매운지 호호거리며 잘 먹는다. 다행이다. 떡볶이로 가려지는 슬픔이라서 엄마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아니. 이 그림이 그려지면 좀 아름다워요. 눈물이 나지 않나? 아니, 눈물은 안 나고 네, 눈물 안 나요. 아름답고 저는 시우님이 이 트윗을 골랐다는 것에 눈물이 납니다. 너무 시우님다운 네. 편집해주세요. 아름답지 않나요? 편집해주세요. 얘도 편집해요? 이거 또 이거 내가 하는 편집해주시고. 거야 지금. 네. 우리가 막 노이즈를 막 이렇게 편집할 수 있겠다. 우와. 미치겠다. 정리를 뭐 할까요? 할까요? 네. 정리를 할까요 이제? 네, 너무 재밌었고 다음 화가 뭘까요? 네, 다음 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래요 벌써? 네. 다음화가 이제 근데 사실 이걸 꼬리로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왜냐면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에도 네. 이분이 언급이 돼 있어요. 가지오 이시구로라는 작가. 맞아요. 녹턴이라는 맞아요. 책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네. 음악을 테마로 한 소설집이에요. 그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네. 가지오 이시구로라는 작가는 일본계 영국 작가죠. 영국계 일본 작가가 아니고 일본계 영국 작가인데 뭐 노벨문학상도 물론 수상을 하셨고 그만큼 명작을 쓰신 분이고 그분이 쓰신 것 중에 AI의 로봇에 대한 얘기예요. 이제 클라라와 태양이라는 미래적으로 우리가 그 책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